학교가 대전노원고등학교 정연화라고 합니다. 먼저 2025학년도 대입전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전형입니다. 수시 모집의 모집 요강은 5월 31일 금요일에 모두 발표가 완료되고요. 이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1학기 학생부가 이제 8월 31일에 마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인데요. 이 중에서 3일 이상, 대학마다 다르니까 꼭 대학별로 원서 접수 기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형 기간으로는 9월 14일 토요일부터 12월 12일 목요일까지 90일이 있고요. 이 90일 동안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가 진행됩니다. 합격자 발표 기간은 12월 13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이때 발표되는 것은 최초 합격자 발표 기간입니다.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은요. 12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충원 합격자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간은요. 12월 26일 목요일까지고요. 합격자 발표는 18시, 오후 6시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 발표는 2시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 전화로 통보가 되니 꼭 휴대폰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기간은 12월 27일 금요일 22시까지입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다는 점, 전문대학교랑 산업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다는 점 꼭 인지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정시 모집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모집 요강 발표 기한은 9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11월 30일 토요일까지이고요. 이 학생부 작성 기준일을 바탕으로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31일 화요일부터 1월 3일 중 이제 3일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별 원서 접수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대학별 기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하셔야 됩니다. 전형 기간으로는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군, 나군, 다군이 각각 전형 기간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가군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 화요일부터 1월 14일 화요일까지, 그 다음에 나군은 1월 15일 수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8일간 진행이 되고요. 다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설날이 끼어있다 보니까 1월 23일 목요일부터 2월 4일 화요일까지 13일의 기간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일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합격자 발표 기간은요. 2월 7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초 합격자가 2월 7일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은요. 2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전년도에는 합격자 등록 기간이 명절이 끼어 있어서 7일이었지만 올해는 3일로 짧아졌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은 2월 19일 수요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18시까지 마감이 됩니다. 홈페이지 발표는 오후 2시까지, 나머지 시간에는 전화로 개별 통보가 되오니 휴대폰을 꼭 확인하시고요.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기간은 2월 20일 목요일 22시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한데 산업대나 전문대학교는 제외로 하고 일반 대학교에 한해서만 이렇게 3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시 모집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추가 모집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인 2월 20일 목요일 16시까지 등록을 포기하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실시일은 11월 14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성적표 통지일은 12월 6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역별 선택 과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전문가, 언어와 매체가 있고요. 공통 과목 75%, 선택 과목 25%로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공통과목 75%, 선택과목 25%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이때 수학은 단답형이 30% 출제된다는 점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영어 점수별 등급은 여러분들 스캔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한국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험생이 필수 응시를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미응시하는 경우에는 수능 성적표 자체가 나오지 않고 수능 성적 자체가 무효되오니 꼭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가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과목으로 2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제2외국어와 한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제2외국어와 한문을 필수로 응시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중에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나머지는 상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수능 성적표는 이런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 산출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모집 인원의 감소입니다. 최근 3년간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시면 24학년도에 비해서 25학년도의 모집 인원이 3,362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 자체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시, 정시의 모집 비율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모집 인원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0.6%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0.6%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시 모집은 학생부,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주로 선발한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인원이 살짝 줄었고 수시 모집 인원에서 590명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가 모두 줄었지만 정시에서 더 많이 준 2040명 정도가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시 모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시 모집의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량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학생부 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정시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수능 위주 전형에서 90% 정도를 선발하다 보니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공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위주를 가장 많은 인원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 다음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에서 12만 6,669명 정도를 선발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인원이 비수도권에서 이제 선발이 되고요. 많은 인원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수도권으로 지원을 하느냐, 비수도권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고민해 보시고 살짝 다른 지원 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의 증가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에서 기회균형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모두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총합해서는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이상을 필수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10% 이상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인재 특별전형도 한번 보시면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도 1년 사이에 모집하는 대학이
1개교, 1개교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도 200명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렸던 지역균형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골고루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이다 보니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선발을 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별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학교장 추천에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입학 인원의 10%를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대학교와 가톨릭대 의예과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그 이외의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선발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특정 대학에서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 예를 들면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대전, 충청권에서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원에 대한 제한은 딱히 없으나 이제 인기학과인 의학과나 간호 계열에 대해서는 40%, 30%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 지원 자격이 필요하다 보니 경쟁률 자체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요. 간혹가다가 대학별로 수능 최저 기준도 낮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선 자체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종합전형도 선발하지만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고요. 인기학과, 즉 위에서 말씀드린 의학학이나 간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하는 학과들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전형에서 지금 올해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자율적으로 반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이나 불합격이나 이제 추천 자격,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대학들이 있고요. 26학년도부터는 필수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체육특기자 전형에 한해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이 되는 형태이니 꼭 희망하는 대학교들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통합교육과정에 따라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2025학년도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202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자연, 공학, 계열 등도 이제 과탐을 응시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과학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유불리를 잘 판단하셔서 수능 응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의미하고요. 주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게 되고 대학별로 환산 점수의 산출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재학생 수가 현재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 3개년 동안 작년인 2024 대입에서 가장 적은 재학생 수를 보였으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적은 수의 인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또는 고려대와 우송대와 같이 특정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송대와 같이 이렇게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세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A를 1등급으로 반영하지만 B와 C는 이제 A와 B의 비율에 따라서 따로 산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취도 A를 맞은 비율이 30% 된다고 한다면 이 학생이 성취도 B를 맞았을 때는 4등급의 등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가운데와 같이 A, B, C의 등급을 각각 1등급, 2등급, 4등급처럼 이렇게 등급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학과들도 있고요. 우송대와 같이 3점, 1.5점, 0.5점으로 점수로 반영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진로 선택 과목을 A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겠죠. 네, 대학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은 반영 교과가 국민대와 같이 이렇게 인문계열에서는 국영수사, 자연계열에서는 국영수과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전교과, 국영수사과를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계열의 구분 없이 이렇게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으니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을 확인하시고 이제 본인의 유리한 대학을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잘 본 거 10개만 반영을 하는 이런 대학들도 있다는 거 설명드릴 수 있고요. 건국대와 같이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을 서류평가 시 정성평가하는 대학들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신여대와 같이 이렇게 비교과, 출석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으니 본인의 이제 유불리를 꼭 확인하셔서 지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인교대와 같이 면접을 보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고 무조건 교과 내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류평가도 할 수 있고 면접을 보는 전형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로 보시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처럼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물론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없는 대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역균형 전형의 전형 방법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교과 성적과 면접 점수로 이제 선발이 됐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교과 100%로 선발이 되게 됩니다. 교과 100%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추천 인원 보시면 변경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학교장이 추천을 받는 인원이 제한이 없는 대학들도 있고요. 제한이 있는 대학들도 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4%에서 12명으로 변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10%에서 15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유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새로 생기게 되었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다음에 졸업생도 마찬가지로 언제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동국대는 졸업생 모두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여기 나와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3학년도 졸업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는 성균관대나 연세대와 같이 이제 졸업생들이 지원 불가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로 보는 서류 100% 전형이 있고요.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진행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자, 평가 요소가 변화하게 됐습니다. 2024 대입부터 5개 대학의 공동연구진이 새로 개편한 평가 요소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 요소가 변화하게 되었고요. 대학별, 평가 요소별 배점이 다르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로만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 면접도 같이 보는 전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가 요소에서 서류형이 면접형보다는 학업 역량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별로 평가 요소별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내가 어떤 전형을 지원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목 선택의 중요성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는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본인의 진로나 관심 분야가 이 선택 과목에서 조금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과목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기반으로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성취도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과 같은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교과 수업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학교 내 활동과 연계하고 심화하고 확장해서 하는 것이 대학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급 내에서 진행하는 특색 활동과 교내 행사를 통해서 본인의 사회성과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는 이제 본인의 진로나 관심사와 같은 진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은요, 이제 개인 봉사활동은 들어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만 들어가게 되는데, 교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눔과 배려, 리더십,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도 마찬가지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탐구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5개 대학이 공동 연구한 자료에서 보시면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서 각각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들인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었죠. 서울대학교에서 제안한 이제 모집 단위별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확인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이 없는데 수학이 중요한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추천드리고 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탐구에서 어떤 과목을 권장하는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본인의 선택 과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이라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렇게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있는 일부 대학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4개 모두 합해서 8등급 이내를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4개 과목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서울대와 같이 국수 영탐 중에 잘 본 거 3개를 골라서 7등급 이내로 맞으면 이제 최저 합격 기준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범대학의 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과처럼 국어, 영어, 탐구라고 딱 수능 최저 기준에 정해져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과목은 이제 수학은 못 보더라도 국어, 영어, 탐구는 합해서 9등급 이내를 맞아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시면 과탐 1, 탐구 1 또는 탐구 2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느냐, 2개 다 반영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2개 과목의 평균을 봤습니다. 탐구 영역의 2과목 평균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의학학 계열을 제외하고 나서는 탐구를 1과목만 반영한다는 점 조금 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논술이 거의 60%부터 100%까지 논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과는 굉장히 일부만 들어가고 이 교과들도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 간의 등급 차이에 대한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거의 대부분 이제 글쓰기 역량이나 또는 수학 문제를 푸는 역량 등 논술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논술 전형이 새로 신설되는 대학교가 고려대학교, 상명대학교, 신한대학교, 그리고 을지대학교입니다. 이렇게 4개 대학이 신설되었고요. 서경대학교가 폐지되었습니다. 각각의 논술 전형에 대한 이제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논술 전형에서도요, 이제 수학 1, 2까지만 보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1, 2까지만 보는 대학들이 있고요. 미적분이나 기하까지 포함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논술 전형을 선택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 범위에 따라서 본인이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미적분이 들어간 대학들을 제외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꼭 수학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확인하시고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과학 논술이 진행되는 대학이 서울여대와 일부 대학의 의예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논술이 진행되는 대학들도 있으니 한 번 더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대학교 2024 대입 논술 전형의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최저가 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91.83대 1이었는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논술을 응시하고 최저를 충족하는 인원을 비교해 보니 16.18대 1로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논술 전형에서는 최저 기준이 강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확인하신 다음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학별로 기출문제, 전년도, 전전년도 기출문제와 그리고 모의논술을 진행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모의논술 또는 전년도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 등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에 어떤 대학들을 지원할지도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시 모집 요건과 정시 모집 요강이 올해 5월 말과 9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이제 모집 요강에 자세한 사항들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모집 요강을 확인하신 다음에 어떤 대학들을 지원할지 전략을 세우기를 희망합니다. 네, 고등학생 여러분들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대입지원단 소속 교사 정연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